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또 창업 시에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성부동산 임혜소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작년까지 분양 물량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단 2022년 올해 원주시 아파트 동향은 어떤지, 또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원주 어디에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 또 분양 계획이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 2022년도 분양 예정인 아파트와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판부면 쪽에 이편한 세상에 이제 원주 프리모가 지금 분양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4월 달 예정에는 이제 원동에 이제 두산 이브, 그리고 7월 달에는 세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원주 당구동 14동 재개발 모아엘가 있고, 방곡동에 그 유승 한내들이 있고요. 또 간설동에는 금호 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 올해 그럼 분양 물량입니까? 네네. 그럼 올해 분양 물량만 해도 1,500, 1,800. 어우, 상당하네요. 네. 분양 물량이. 네네. 지금 사업 승인 들어가 있는 업체까지 포함을 하면 원주 지역에 한 7,000세대에서 8,000세대 정도 그 이후로도 계속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분양 물량 외에도 네네네. 7, 8천 네네네. 가구가 분양 네네. 계획이 있다고. 네네네. 그럼 내년 후년까지 계속. 네네네. 올해 뭐 입주하는 아파트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포스코 더샵 센트럴파크가 2단지, 그다음에 3단지, 4단지인데요. 지금 입주하고 있고 2단지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3단지, 4단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구동의 골드클래스 민간임대 아파트죠. 여기가 4월 달에 지금 그 입주 예정입니다. 올해 4월. 네네. 네. 뭐 포스코야 1차는 벌써 입주를 했고 네네. 나머지가 이제 2차, 3차 계속해서 올해 네네. 입주하고 올해 또 분양 물량이 상당한데 원주에서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또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네, 저 원주 시민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하상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하트리움 주상복합에서 이제 내려오시다 보면 그 중앙동 이제 지하상가 부분에 총 49층의 주상복합이 지금 지어질 예정인데요. 사업 승인 들어갔고 현재 이제 분양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지금 공사 착공은 올해 안에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규모는 한 430세대가 넘다 보니까 기존의 지하상가가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49층 규모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층수다 보니까 원주에서는 그럼 최고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49층이? 네네.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동 하트리움 주상복합 건너편, 보건소 건너편이면 예. 원주역하고 가까운 곳인가요? 원주역에 원주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네. 지금 예전에 롯데리아가 있었던 자리고 지하상가고 사거리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네. 거기에 또 주상복합 네. 아파트가 들어오는군요. 도로변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네. 야,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감성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뭐 이 분양 굉장히 했는데 이렇게 원주시 아파트 동향이 강원도 최고점을 찍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 그 발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그 KB 공식 홈페이지에 수치로 나눠져 있는 게 수치화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높을수록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도표인데요. 지금 현재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수도권 내에 정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투자의 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그곳에서 가장 큰 그 수혜를 본 게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이제 원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뭐 춘천이나 강릉도 네. 그 분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네. 했었죠. 네. 그렇다면 작년에 이렇게 뭐 분양도 많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분양도 받았고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 지역의 지난 1년간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평균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그 통상적인 그 평균 금액으로 보면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 저평가가 아직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렇게 투자자들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원주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문의 오는 곳으로 보면 분양권에 대한 투자 물량도 많지만 이제 그 원주 중심권 이내 뭐 토지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주 접근에 가깝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오른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새 아파트 위주로 오른 건가요? 아니면 옛날 그 아파트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투자자들 가수요자분들이 대거 이제 원주 지역에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상승한 곳도 있고요. 뭐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내린세를 보이는 곳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또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분양 물량이 뭐 당초 계획보다는 그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취소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원주시 아파트 매매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통계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이제 TV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에 그 비규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어디라고는 이제 말씀은 안 하지만 저희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본 결과 이제 법인 사업체들이 원주 지역에 이제 개업한 가입자 수분들을 보면 여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6배 수준의 정도의 집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6배라는 것은 법인을 개설을 한 가입자 수분들의 그 수가 지금 현재 여주보다 한 6배 정도 되고 지금 691명 정도가 법인 사업체가 개업을 하시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추이를 보면 소상공인에서 작은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교통망이라든가 이렇게 확충이 되다 보니까 법인 업체들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 조금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층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주 지역으로 많이 관망을 하셨고 또한 원주 지역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타겟으로 들어온 업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주하고 견주와 봤을 때 한 6배 수준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원주에 더 집중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파트 값은 뭐 수도권 중심으로 내리고는 있지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주, 여주, 경강선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 여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주하고 원주의 이제 경강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천이나 여주에 있는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사이드로 이제 원주 지역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근성이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여주랑.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나 수혜 지역으로 원주 지역이 더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네. 또 경강선까지 개통이 되면은 네. 뭐 여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또 수도권에서 원주로 네네. 많이 또 이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KTX로 인해서 원주 인근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좀 꼽고 계세요? KTX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이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기존 이제 경강선에서 이제 판교까지 교통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수서 광주간이나 이런 확정된 강남권 이내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가 상승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인 경우에는 이제 평택 부발이나 거제나 부발이나 뭐 이런 그 함께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 동남부권까지의 어떤 교통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천과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여주 지역과 원주 지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력이 원주 지역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체감으로 잘 못 느끼셔요. 그러니까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고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체감으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원주 지역이 이미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여주에 의해서 수도권의 지역의 인근 지역에 이제 원주가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에서 원주 지역으로 오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고 그 파급 효과로는 이제 원주 지역이 추후에도 그 G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되면 원주 지역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또 KTX 역 주변으로 뭐 좀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땅이나 아파트 값들도. 네. 그렇다면 강릉도 이제 KTX로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릉 같은 경우는 수서에서 강릉, 또 판교에서 강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지역이 되었고요. 그 이후 이제 속초라든가 목포라든가 부산, 대전, 대구, 파주까지 강릉으로 이제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30분에서 2시간 10분 이내, 30분 이내로 이제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유망 지역으로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꼽을 수는 있지만 따서 군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유선상은 좀 힘드실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독보적으로 이제 수도권 배후 지역으로 강릉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감성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원주권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올해 분양 물량이라든가 또 아파트 가격, 매매 전망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원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주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뭐 또 대권 후보자들 연일 이제 강원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여주까지 GTX 또 뭐 KTX에서 GTX까지 뭐 이제 하겠다라는 네네. 공약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된다면 원주권에도 좀 많은 영향이 있겠죠? 원주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GTX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물론 있을 거고요. 지금 GTX가 개설이 된다라고 이제 오픈이 되면서 네. 동탄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뭐 4억대였던 것이 실거래가가 한 9억대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판교역 같은 경우는 6억에서 15억까지, 16억까지 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GTX가 이제 언제 개통하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호재 자체만으로도 이제 파격적으로 그 금액대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정지로 설정이 되면 집값이 한 최대한 260% 이상씩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여주가 확정이 돼서 이제 GTX가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수도권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서는 원주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고요. 자체적으로도 원주 지역이 지금 현재 발전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인구 유입도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지역이 가장 지금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굉장히 원주에 있는 호재에 관심을 보일 만하십니다. GTX 얘기만 나와도 언제 개통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호재다라고 네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상공인 창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래 사례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건물주와의 이제 계약 중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시면 네. 뭐 제 아내니까 그냥 뭐 계약을 써달라던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음. 근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분명히 하셔야 될 게 공동 명의여도 공동 명의의 각자의 통장으로 10%씩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5% 들어가던가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사칭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오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요. 부부여도 위임장과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이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뽑아온 그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6개월, 뭐 9개월, 1년 지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3개월 네. 이내. 네네네. 그것도 꼭 뭐 확인을 해야 이혼을 되겠네요.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임차인이라던가 이분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실 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일임을 해서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꼭 필요하신 물건이라 그러면 서두르시지 말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되도록이면은 대리인보다는 본인과 네, 직접적으로 되도록이면 하셔야 좀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되 좀 불가피한 이제, 상황에는 소유자 대리인의 그 위임장, 네. 인감증명서까지 확인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가 계약 2년 약정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상가 건물을 이제 임차해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만약에 이 건물이 압류됐다면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이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길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임차하시는 동안에 압류가 되어서 어떤 그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순위의 어떤 가압류가 아니라면 고객님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고요. 일단은 계약을 쓰시기 전에 선등기하고 또 이제 가압류에 대한 부분은 계약 잔금일 전까지 뭐 근저당 설정이라던가 가등기, 가압류 뭐 이런 설정이 되지 않게끔 그 위의 요소가 없을 거를 다 완벽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마무리 하시는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등기 또 가압류 돼 있는지 네.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네네. 이런 걸 좀 알아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대항력은 뭐고 언제부터 발생 요건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 전화 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 부동산을 살라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이 그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사달라. 당신 땅 뒤에니까 예. 땅을 사달라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그 계약이라는 게 뭐죠? 청취자분 성함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매도인은 지주이시고요. 관계가 그러겠죠. 예. 그래서 처음 땅을 사고 파는 거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채권 관계는 없고 네. 갑자기 와서 네. 땅을 사달라 해서 좋다 계약을 그냥 했어요. 네. 그 돈은 다 주지 않고 네, 계약을 네. 했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다 주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예. 계약금을 주시지 않고. 계약금도 줬죠. 계약금은 10% 이내, 뭐 1억이면은 1,000만 원 정도? 네네네. 이 계약이라는 거는요, 네.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이제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계약이거든요. 내가 너 땅을 네. 살게. 그리고 내가 너 땅을 사마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두상의 계약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넣고 각자의 도장을 인장을 하고 간인을 하시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주분하고 지금 청취자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신 거는 정식 계약이 맞고요. 네.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치르시고 나서 중도금 일자와 잔금 일자가 있으실 텐데 그 잔금 일자에 잔금을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등기를 치시게 되면 소유권이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금만 지금 받고 계약을 하신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금 없이 그 다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네네. 괜찮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날짜에 돈을 못 주게 되면 계약금은 제가 뜯기는 건 알고 네. 만약에 그분이 안 팔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안 계약금이? 팔겠다 그러면은 그분은 계약금을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2배를 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취자분은 두 배죠? 네. 계약금을 포기를 하시면 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1,0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겠죠. 네네네. 단 민법상 만약에 네. 청취자분이 1,000만 원인데 내가 500만 원밖에 아직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 통장으로 나머지 500만 원을 채워서 10%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2천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만약에 1,000만 원을 했으면 1,000만 원 포기하는 거고 그분이 2천만 원을 주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10%지만 10%를 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가 1,000만 원이다. 근데 1,000만 원 계약금 걸지 않고 500만 원만 걸었다면 그 500만 원 계약금에 대해서 2배 1,000만 원만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내가 2천만 원, 그 1,000만 원의 계약금에 2천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정식적으로 계약서에 써져 있는 1,000만 원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500만 원만 줬다면 500을 더
지급하고 나중에 2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500만 원만 했으니까 그냥 1,000만 원만 받아도 그건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계약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진행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만 줬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되어 있는 성사가 안 것이거든요. 되는 그렇기 겁니다. 때문에 네.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주장을 하려면 500만 원을 다시 보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주장을 하면 민사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제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 듣다 말았는데요. 대항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지금은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임차인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2개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 다음날 대항력이 형성이 되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가 건물을 매수를 하였다던가 아니면 가압류를 했다던가 어떤 내 권리에 대해 유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늘 먼저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야 추후에 뭐 매수 관계나 아니면 경매 관계에 있었을 때 내가 선순위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할 수 있고 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이 신고하게 돼 있죠. 의무적으로 이제 임대인인데요. 네. 임차인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 다 하지 않았다면 그럼 확정일자를 과태료가-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항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매가 넘어갔다던가 이러면 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임대인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네. 안 하시는 경우도 안 있고. 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네네. 그렇죠. 감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임대인이 아니면 임차인이라도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나요?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감성부동산 임혜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